황교안 총리도 어쨌든 전군의 지휘 경계령 발동과 함께 국정을 챙기면서 NSC도 소집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자, 이 상황에서는요. 오늘 신조 의원님 나와 계십니다만 여와 야, 지금 어느 한 분도 반응이 나오고 있지 않아요. 국회의원들은 지금 어떤 입장일까요? 지금은 뭐 반응을 좀 자제하는 게 좋지 않겠나 싶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이제 예상보다도 조금 압도적인 그 표차로 탄핵이 가결이 됐는데 그럼 이 순간부터 정치인들은 굉장히 시험대 위에 오르는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일단 무대 위에서 내려왔습니다. 사실상 관제에 유폐된다 하는 식의 탄핵을 당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순간에 예를 들어서 문재인 전 대표가 나타났고 234표는 이게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니까 박근혜 대통령은 거기에 있지도 말고 당장 퇴진하라. 이 기존에 어저께까지 그 주장을 하지 않았습니까? 과연 지금 이 순간에 문재인 대표가 그걸 할 수 있겠는가? 아니면 또 추미애 민주당 대표가 황교안 당신까지 불신임 당한 거니까 당신도 내려와라. 이런 주장을 바로 어저께까지 했습니다. 이걸 또 할 수 있는가? 모든 정치인들이 지금 시험대 위에 오른 순간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일거수일투족이 신중해질 수밖에 없는 첫 번째 그 일성이 뭐로 되는가가 앞으로 그분들의 그 정치 행보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갈림길이 될 수 있는 순간이 왔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박 대통령은 관저에서 TV로 탄핵 표결 결과를 지켜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잠시 후 5시에 국무위원 간담회를 소집한 뒤에는요. 모두 발언으로 입장을 발표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지금 송달되는 과정이요. 탄핵소추 의결서가 청와대로 가게 되면 총무비서관이나 청와대에서 전달받는 대로 대통령 직무가 정지가 되게 되는데요. 자, 국민들에게는 지금 운명의 시간 아니겠습니까, 변호사님? 그렇죠. 2004년도 노무현 대통령 탄핵 때요. 그때는 탄핵이 가결되려고 예상을 못했는지 국회에서 준비가 좀 안 돼 있었어요. 그래서 탄핵 소추안 정본을 만들어야 하는데 이게 준비가 안 되었고 만드는데 좀 시간이 걸렸었고요. 그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이 지방에 있었기 때문에 이걸 또 전달하는데 시간이 걸려서 결국 전달하는데 한 5시간 정도 그 당시에 걸렸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그때와 다르다고 보고요. 일단 탄핵의 가결이 어느 정도 예상됐기 때문에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의 어떤 정보를 만드는데 시간이 별로 걸리지 않을 것으로 보고요. 또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에 있기 때문에 이걸 송달하는데도 아마 시간이 별로 걸리지 않기 때문에 아마 국무회의 하기 전에 송달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네. 12년 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때는 고건 총리가 63일간의 대행체제에 들어갔었습니다. 자, 이제는 황교안 총리가 앞으로 대행체제에 들어가게 될 텐데요. 어느 정도 직무를 수행을 하게 될까요? 어느 정도 해야 국민들이 이제는 조금 안심하고 그리고 국민들의 먹거리까지 위태롭게 됐던 이 사태를 극복할 수 있을까요?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국정이 거의 혼란 상태, 마비 상태에 빠진 게 10월 말부터 한 2달여가량이 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거의 국정 공백 상태에 있는 상황 속에서 인사에 대한 마비 상태라든지 그리고 경제 문제에 대해서 뭔가 마땅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오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해야 되는 야권 지도자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헌법과 절차에 따라서 대한민국 대통령의 탄핵 절차에 이르게 만들었다는 부분들은 이제 앞으로 법과 원칙, 절차에 따라서 헌재 판결을 기다리면 되는 거거든요. 헌재에서 최종적인 심판이 결정되는 순간 대한민국 60일 이내에 차기 대통령 후보자를 대통령을 선출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기 때문에 앞으로 있을 황교안 총리의 권한대행 체제가 짧게는 3개월에서 4개월에서 5개월이 될 수도 있겠지만 길게는 뭐 6개월에서 8개월까지가 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황교안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대한민국이 뭔가 새로운 일을 할 수는 없겠으나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할 수 있게 여야의 정치권에서 힘을 실어주고 그 과정 속에서 차기 지도자를 선출하는 안정적인 국정 정상화 절차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렀거든요. 앞서도 계속해서 말씀을 하셨던 거지만 지금 이 상황 속에서도 황교안 국무총리가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이기 때문에 황교안 총리 자체도 인정할 수 없다라고 야권에서 주장하는 순간 대한민국은 탄핵 절차를 통해서 이제 그동안 꼬였던 모든 실타래를 풀어내는 게 아니라 오히려 대한민국을 더 큰 국정 혼란에 빠뜨릴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겁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을 위한 조금이라의 애국심이라도 있는 정치인과 지도자라면 이 부분 속에서 앞으로의 대한민국을 위해서 무슨 일을 어떻게 해야 될지는 정답이 명확하게 보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황교안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대한민국이 안정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일에 모두가 협조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이 필요할 때라고 보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이 찬성 234표, 반대 56표, 그리고 기권 2명으로 오늘
정세균 국회의장이 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박 대통령 탄핵안 가결 이후에요. 긴급 의총을 개최를 하고 있고요. 청와대 측의 반응이 나왔습니다. 일단 탄핵소추 의결서에 총무비서관이 수령을 하는 대로 아마 청와대 측에서도 박 대통령의 입장과 함께 국민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 표 중에 말이죠. 반대 56표, 기권 2표, 이거를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저는요, 계산을 해봤더니 이렇습니다. 야권표 중에, 야권과 무소속 표 중에 한 표도 이탈하지 않았다 했을 때, 그 탄핵안 가결 200표, 28명의 새누리당 의원들의 동참이 필요하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234표가 나왔기 때문에 28 더하기 34를 해보면요, 62명의 새누리당 의원들이 이 가결에 그 가에 투표를 했다 이렇게 보여주고요. 그렇다면은 그 비주류인 비상시국 회의에 현역 의원들이 40명 조금 넘었기 때문에 한 20명 정도의 친박 의원들이 이탈을 해서 가결에 투표를 했다 이렇게 보여주고요. 그다음에 반대 56표, 무효 7표, 기권 2표, 그다음에 아예 표결에 참석하지 않은 최경환 의원 1표, 이거 다 합치면 66표입니다. 그래서 그 새누리당 의원들의 총수가 128명 아닙니까? 그러니까 탄핵에 찬성한 62명, 반대, 무효, 기권 또는 불참한 사람 66명 하면 128명이 정확하게 나옵니다. 박 대통령이 잠시 뒤에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만 대통령으로서는 어쨌든 헌법재판소의 심판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는 마지막 모습을 국민들이 보시게 됩니다. 국무위원 간담회에서 탄핵 가결에 대한 입장을 발표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청와대는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아마 상당히 이 찹찹한 심경이지 않겠습니까?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나름대로 탄핵에 임할 때는 뭐 그렇게 상당히 낙관적인 분위기는 아니었지만 그러나 이만큼 큰 표차로 날 거라고는 아마 아무도 예상을 못했을 겁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과연 박근혜 대통령이 종전의 입장과 같게 담담하게 이런 여러 가지 그 헌재의 이 절차에 그냥 대응할 것이냐, 그러면서 나름대로 여러 법리적 다툼에 임할 것이냐, 아니면 이 차에 지금 드러난 여러 가지 지금 이제 국민들의 생각을 받들 것이냐, 상당히 지금 이제 그 깊은 고민은 순간적이지만 아주 깊은 고민에 빠져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근데요, 제가 보니까 저 234표라는 표가 굉장히 절묘합니다. 자, 어제 밤에 방송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왜냐면요, 이게 리얼미터 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78.2%가 탄핵에 찬성했습니다. 이것을 300명 국회의원의 78.2%로 계산하면 딱 234표입니다. 이게 뭐냐면 국회의원들이 어쨌든 친박 비박할 것 없이 국민의 뜻을 어느 정도 수용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신재호 전 의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제가 볼 때는 친박 의원 중에서 20명 내지 30명 사이에 어쨌든 간에 이렇게 찬성을 한 거거든요. 이게 왜 그렇게 했습니까? 국회의원들은 박근혜 대통령 버팀목은 이제 사라졌고, 제가 볼 때는 아까 5시에 대통령께서 국무회의를 소집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이제 권한은 사실상 의미가 없고 아마 국회의원들은 새로운 세력을 만들어서 새로운 길을 아마 찾을 거라고 봅니다. 네, 의원님 말씀하시는 중간에요. 아마 비상시국회의 대변인격이었던 황영철 의원이 지금 기자들에게 입장을 발표하기 직전인 것 같습니다. 헌집을 허물어야죠. 이 헌집을 빨리 허물을 수 있도록 머물렀던 사람들이 집을 비우고, 그리고 새롭고 또 참신한 사람들이 이 새 집을 지을 수 있도록, 그리고 국민께 그 집을 돌려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 그것이 제일 필요한 것 같습니다. 비주류 의원들 중심으로 해서 당이 나가거나 이런 일은 없고 앞으로 내부 총선 일을 좀 진행할까요? 오늘의 표결 결과는 우리가 당내에서 새로운 오늘의 결과는 당내에서 새로운 변화, 새로운 쇄신을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그리고 그러한 의지를 보여준 결과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당내에서 더욱더 국민이 원하는 그런 당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황영철 의원, 결국은 헌집은 허물어야 한다면서 앞으로 청와대와 새누리당의 새로운 혁신을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오늘 국회에서 보면은요, 김무성 전 대표의 다시 메모
카메라가 등장이 했는데 여긴 탈당이라는 말까지 써져 있었어요. 많은 분들이 탄핵 표결 결과와 함께 그 메모에도 많은 귀추가 주목이 됐었습니다.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 이젠 어떤 식으로든 국민들에게 환골탈태하는 새로운 변화가 도모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 박 대통령이 잠시 후 30분 뒤에는 국무위원 간담회를 위해서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네. 이건 뭐 대통령께서 5시 국무회의에서 발표할 메시지는 이미 정해져 있다. 그러니까 네. 국회의 탄핵 심판 그 결과를 탄핵 그 표결 결과를 엄중히 받아들인다. 뭐 이런 정도 표현이 들어갈 거고요. 네. 향후 있을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 정도. 그 정도 이상의 메시지는 나오지 않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네. 그다음에 새누리당 상황으로 가면요. 아까도 제가 숫자를 짚게 해봤습니다만 66대 62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존에 친박계 이탈표가 상당수 확인이 되네요. 예, 그래서 기존에 이제 비상시국 회의 40 몇 명이 한 20명 정도가 붙은 건데요. 그래서 이제 좀 힘의 균형추가 겨우 맞춰진 정도가 되는데, 근데 친박도 우리에겐 아직 66명의 배지가 있다. 이런 계산이 가능한 거죠. 네. 예, 그렇게 속절없이 확 무너진 건 아니다. 그럼 66명이 탄핵에 반대하거나 무효 기권을 그 표를 던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럼 66명이 이게 여기서 당권을 그럼 62명에게 내줄 것인가? 네. 저는 절대 그 가능성이 대단히 낮아 보인다. 계속 버티면서 갈 거고 새누리당 내에서는 이제 뭐 당권 내놔라, 못 내놓는다, 네가 나가라. 왜 내가 나가냐? 네가 나가야지. 이 싸움이 당분간 벌어질 것 같습니다. 저는 좀 생각이 네. 다른데요. 아마 지금 이제 이 숫자적으로는 뭐 친박과 반박의 그 숫자가 균형추를 맞췄다고 하지만 그러나 대세는 이미 기울었다고 봅니다. 오늘 뭐 이 압도적인 이 지금 표차를 보인 부분은 결국 의원들이 지금 국민의 민심을 반영하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 이제 오늘 뭐 지금 참 그 탄핵에 찬성은 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지금 이제 이렇게 이 균형의 추가 기울어지는 상황에서 지금 이제 이 친박의 입장을 취했던 의원들 아주 강성 친박을 빼고는 아무리 중도적인 입장에 계셨던 분들은 아마 대세를 쫓아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 이제 이 국민들이 지금 한 목소리로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퇴진을 이야기했고 그것이 국회에서 이 탄핵까지 가결된 상황에서 과연 친박이라고 하는 분들이 지금 버틸 여러 가지 정치적 명분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거 아닙니까? 무엇보다도 이 자신들과 정치적 공동운명체에 놓여있던 박근혜 대통령이 정치적인 완전히 지금 생명이 거의 단절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러한 상황에서 친박도 더 이상 버틸 힘도 명분도 상당히 사라진 것이 아니냐. 그렇다고 한다면 김무성 대표가 오늘 뭐 보여줬다는 탈당이라는 부분은 결국은 아마 리모델링 쪽으로 저는 네. 아마 가닥을 잡아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 이 시각 국회에서는 새누리당 의원총회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민주당과 국민의당 야권에서는 일제히 국민의 승리, 민주주의 승리를 외치면서 잇따라 발언을 내놓는 거에 비하면은요, 새누리당 의원들의 발언은 아직까지 많이는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상황을 한번 짚어보도록 할까요? 국회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은미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일단 지금 전개되고 있는 상황부터 먼저 좀 전해주시죠. 네, 일단 가결된 탄핵 소추안의 거취, 지금 현재 어디에 있는지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결된 탄핵 소추안의 종착점은 청와대일 텐데 조금 전 가결된 만큼 아직 청와대까지는 도착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일단 순서로 보면 소추안이 통과되고 국회의장이 사인을 한 뒤 법제사법위원장한테 넘기고 법사위원장이 다시 이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하게 되는데요. 그 이와 동시에 법사위원장이 헌재에 정본을 제출하는 과정에서 국회는 청와대로 등본을 송부하게 됩니다. 현재 소추안은 국회의장의 결재를 거쳐서 법사위원장이 헌재로 이를 제출하러 이동하는 그 중에 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제 남은 과정은 헌재가 제출된 탄핵안을 받는 것, 그리고 국회가 청와대로 탄핵안 등본을 전달하러 가는 것만 남았습니다. 예상보다 탄핵안의 표결과 개표가 빨랐던 만큼 소추안이 청와대에 도착하는 시간도 예상보단 상당히 빨라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김은미 기자, 야당 쪽에서의 입장은 저희가 좀 많이 들을 수 있었습니다만 친박 의원들은 현재 어떤 입장인가요? 네, 일단 탄핵안이 통과되고 친박 의원들을 포함한 여야 의원들 모두 굳은 얼굴로 본회의장을 나왔습니다. 모두 담담하면서도 좀 착잡한 표정이었는데요.
일단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의 입장부터 말씀을 드린다면 이제 국정 혼란을 이쯤에서 일단락하고 대한민국의 내일을 향해서 여야가 다시 협치의 무대로 나와야 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1야당 대표인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안보와 민생에 문제가 없도록 조속히 임시국회를 열겠다고 밝혔는데요. 네, 그리고 이후에 이 3당은 여야 3당은 모두 각자 의원총회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 새누리당은 비공개로 진행됐던 의총을 마쳤는데요. 아마도 지도부의 거취 문제가 논의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친박 의원들의 경우는 이 지도부 거취 문제에 있어서 크게 소리를 내지 않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아직까지 전해지는 소식이 없는 만큼 이건 저희가 그 취재가 되는 대로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야당의 경우는 더불어민주당은 이제 대통령이 직무정지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 야당이 어떻게 방향을 가야 할지를 논의하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일단 추 대표가 조속히 임시국회를 열겠다고 밝힌 만큼 의총 의결을 통해서 아마도 임시회 개최를 당론으로 정하지 않을까 정도만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MBN 뉴스 김은미입니다. 네, 김은미 기자의 보도를 들으셨습니다. 아무래도 야당 측에서는 지금 긴장하면서도요, 오늘 의총 중에서 표정 관리하자, 절대 환하게 웃지 말자라는 지침을 내렸다고 전해지고 있는데 새누리당의 친박 의원들은 아직까지 뚜렷한 입장 표명은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아침까지만 해도요, 의총도 그랬고 친박 의원들도 어쨌든 비박 의원들을 향해서 대통령은 단돈 1원도 받지 않은 분이다라면서 마지막까지 우리 집회, 시위대 숫자, 언론 관련 뉴스가 헌법보다 위에 있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이정현 대표가 그런 말씀 하셨는데요. 네. 아까 제가 들은 거로는 새누리당 의총 분위기도 격렬하게 찬반 토론하는 거 보였지만 양쪽으로 보면 7대3 정도로 찬성하는 쪽 부류가 더 셌다고 하거든요. 그렇다면 네. 이미 오전부터 예정됐고 그래서 친박 의원들이 투표하고 바로 본회의장을 빠져나가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친박들은 어느 정도 예상했는데 문제는 오늘 다시 지도부 진퇴 문제를 거론한 건 저는 온당치 않다고 봅니다. 다들 좀 이렇게 냉정하게 한번 되새겨볼 필요가 있는데 다만 아까 황영철 의원이 말씀하셨지만 새누리당은 지금 완전히 허물고 제로 베이스에서 새로 시작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요. 저는 다음 보수 정치 세력의 어떤 길을 제시해야 되는데 네. 지금 친박 세력들이 다시 우리 이제 못 물러난다 하고 조원진 의원님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러면요. 새누리당은 정말 국민들로부터 외면받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이 표결이 갖고 있는 함의를 좀 우리가 살펴봐야 될 분명한 필요가 있거든요. 비상식 국회의 황영철 의원이 얘기했던 확실하게 가결이 가능한 표를 35표를 계산했습니다. 아까 야권이 전체 표를 모으고 새누리당 비상시국회의가 얘기했던 35표를 모으게 되면 총 207표가 되게 되거든요. 근데 이러한 207표보다 총 27표가 더 나왔다는 부분들은 과연 네. 여기 대해서 친박도 비박도 아닌 중간에 있는 사람들 혹은 친박 성향이 있는 사람들 중에 왜 27표나 되는 사람들이 과연 탄핵안에 찬성을 하게 됐는가에 대한 여부거든요. 국민들의 준엄한 목소리를 받아들여서 탄핵안에 찬성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겠으나 이번 탄핵이 찬성하는 과정 속에서 200표가 간 넘는 근소한 차이로 표결이 이루어지게 되면은 결국은 친박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국민들의 이와 같은 목소리 속에서도 결국 자기들의 이득을 위해서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했구나. 마지막으로 고립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될 것이며 새누리당을 지지하고 있는 무수히 많은 사람들 속에서 분당은 역사의 불가피한 선택의 갈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될 겁니다. 바로 이러한 27표의 의원들의 선택은 당을 분당으로 가는 길보다는 정말 잘못을 다시 한번 인정하고 새누리당이 환골탈퇴하는 과정을 거쳐가면서 새로운 보수정당의 역사를 쓰자라고 하는 고민의 선택의 지점이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이러한 네. 결과에 따라서 결국 새누리당은 분당의 길보다는 정말 당을 다시 허물고 새롭게 재건하는 길에 역사적 순간으로 거듭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변호사님. 오늘 이제 탄핵의 가결 자체는 이제 시작이라고 봅니다. 끝이 아니고 시작이죠. 특히 야당 입장에서는 과연 이걸 하야하고 어떻게 연결시킬 것인지 또 앞으로 어떤 국무총리의 권한대행 문제랄지 이거 앞으로 또 어떤 대선까지 어떤 그런 기간 동안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부분에서 이제 야당이 굉장히 과제가 있다 보여지고요. 새누리당 같은 경우는 결과적으로 내홍이 더욱더 격렬해지면서 분당 탈당으로 갈 것인지 또 앞으로 계속 어떻게 당의 입장을 정리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어떤 격동적이고 이 변화가 굉장히 심하리라 봅니다. 그리고 네. 우리가 만약에 이제 또 내일은 또 촛불 집회 또 예정돼 있지 않습니까? 과연 국민이 탄핵안이 가결됐다고 해서 그 다음에 어떠한 스탠스를 취할 것인지 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네. 탄핵 자체가 시간도 좀 많이 걸리고 또 약간의 불확실성도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탄핵 촛불 민심은 탄핵은 탄핵대로 가고 박근혜 대통령의 어떤 즉각적인 퇴진을 하야로 갈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탄핵 가결 자체는 이제 또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것이고 또 국민이 됐건 야당이 됐건 또 여당이 됐든 간에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전국에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릴 것인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국가의 방향이 어떻게 될 것인지 방향을 결정하는 그런 중요한 가늠자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오늘 일단 탄핵이 예상보다 좀 많은 표차로 가결이 됐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그 촛불 민심 6차 촛불 집회에 이르기까지요. 계속 이게 상승 곡선을 그려왔거든요. 오늘 그 탄핵 표결, 가결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국민들이 박근혜 대통령을 응징을 한 겁니다. 응징이 종결되는 거는 이제 헌법재판소에도 되겠지만요. 1차 응징이 된 거고 그렇다면 이게 좀 저는 좀 변곡점, 오늘의 탄핵 표결이 변곡점이 돼서 이제 대중적 분노는 조금씩 이제 하향 곡선을 그릴 가능성이 큰데 이때 야당이 문재인 전 대표나 추미애 대표처럼 뭐 박근혜 대통령 즉각 퇴진 또는 무슨 황교안 내각 총사퇴 이런 다소 그 무리한 또 그 초법적인 이런 주장을 하게 되면 이제는 박근혜 대통령이 심판의 대상이 아닌 상태에서 본인들이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전혀 새로운 환경이 왔다라는 걸 모르고 그런 얘기를 하게 되면 굉장히 정치적 낭패를 볼 수도 있을 거고요. 네. 새누리 내부는 친박이 오늘 이렇게 된 결과 무슨 더 버틸 명분과 힘이 있겠느냐. 네. 이건 굉장히 당위론적 차원에서의 얘기라고 봅니다. 저도 네. 이렇게 친박들이 해줬으면 좋겠다고 봅니다. 근데 이거는 당위론이고요. 제가 아까 얘기하는 건 아주 현실적인 그 전망을 한 겁니다. 친박 패권 세력들은요. 이렇게 됐다고 해서 쉽게 안 내놓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 우리가 쥔 이 당권인데 그다음에 박근혜 대통령과 자신의 국회의원 자신의 어떤 정치적 운명을 분리시킬 수 있는 사람이라면 말을 갈아탈 수가 있지만 오늘 뭐 최경환 의원이라든가 서청원 의원이라든가 네. 이정현 의원처럼 완전히 한몽뚱이가 될 수밖에 없는 의원들의 경우에는 어차피 최대한 버티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조금 전에 12년 전이죠. 노무현 당시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 가결 당시에 격렬하게 저항하는 열린우리당 의원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오늘은 혹시 친박 의원들이 가결 선포가 되면 다시 몸으로 저항하지 않을까라는 관측을 하기도 했었습니다마는 상대적으로 침착하고 조용하게 진행이 됐던 것 같아요. 미리 그러니까 그 분위기가 다 탐지하고요. 심지어 오늘 친박 지도부가요. 새누리당 사무처 직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오후 2시에 조기 퇴근을 시켰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미 어느 정도 결과가 나올 거라는 거를 다 예상하고 있었다는 상당히 그 침울한 분위기에 들어가 있었다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본회의장에서의 어떤 행동을 보더라도 그 표결에 참가 안 한 사람이 최경환 의원 다 한 명인데 네. 그럼 그 투표를 거부하고 밖으로 나간 거 아닙니까? 12년 전 당시 모습이죠. 예, 오른쪽인데 그러니까 오른쪽에 보면 당시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뭔가 조직적인 집단 행동을 했습니다만 네. 오늘 이제 그 새누리당 그 친박계 의원들의 그 행동을 보면 누구는 최경환 의원처럼 본회의장에서 퇴장해버리고 네. 누구는 또 표결에 참가해서 반대표를 던지기도 하고 심지어 기권표를 던지기도 하고 네. 그런 점에서 그 정확한 그 작전 계획은 없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화물 11호 건불 10년인가요? 제가 2004년도 노무현 대통령 탄핵 가결할 때 그때 네네. 본회의장을 취재했던 기자입니다. 네네. 당시 상황을 보면 그때는 상당히 그 열린우리당이 47명 의원이었습니다. 상당히 네. 소수의 의원이었죠. 그런데 격렬하게 저항을 했죠. 그 격렬한 저항을 하는 그 배경에는 이 당시 국민들의 약 70% 정도가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그런 민심을 얻고 한 배경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지금 이제 이 친박계를 비롯해서 뭐 당뇨들도 사실 거의 뭐 포기했다는 이야기는 결국 이런 이야기 아닐까요? 그러니까 국민에게는 권력이 없지 않습니까? 네. 이 민심이 이렇게 완전히 돌아선 상황에서 아무리 친박계라고 하더라도 정치적 신이나 그런 도의보다는 국민들과의 그 눈높이, 국민들의 마음을 읽어내는 그러한 정치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는 그 당위가 크게 작용한 거죠. 네.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앞으로 지금 친박의 지금 이제 길도 저는 이 당위에서 크게 벗어날 수 없다. 네. 결국은 지금 뭡니까? 그 박근혜 대통령이 혼자 잘못해서 이렇게 이 새누리당 집권 여당을 망쳐버렸지만 그렇다고 해서 보수를 지지하는 계층들이 지금 이제 야당으로 지지를 또 옮겨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약간 지금 부동층 상황에서 지금 정세를 관망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지금 예상되는 조기 대선에 그러면 지금 새누리당을 비롯한 보수층이 그럼 여기서 포기를 하지는 않을 거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당내에 지금 세력 분포는 그냥 균형점을 맞췄다고 하지만 당 밖에 있는 보수층들의 목소리가 앞으로는 이제까지 상당히 국민의 귀를 닫고 이
막무가내로 지금 돌진해왔던 강성 친박들에 대해서 상당한 아마 비토로 작용할 거라고 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기류를 제대로 못 읽는다면 그것은 새누리당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네. 보수 전체가 공멸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은 보수 입장에서는 충분히 지금 시간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제 생각에는 아마 당의 한골 탈퇴의 모습으로 새로 거듭나는 모양새를 보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문재인 전 대표의 입장이 나왔습니다. 박 대통령이 모든 걸 내려놓고 국민과 국회의 뜻을 받들라고 합니다. 또한 이제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국민이 이겼다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는데 잇따라 안철수 전 대표까지요. 민주당과 그리고 국민의당의 입장은 비슷한 결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문재인 전 대표는 또 많이 점잖아 주셨네요, 멘트가. 근데 즉각 사임을 요구하시지 않을까요? 그런데요, 지금 추미애 대표도 그렇고 내각 총사퇴를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어제까지만 네. 해도. 그런데 그게 아까 여러분이 말씀하셨지만 지금의 질서를 유지하는 데는 도움이 안 되고요. 또 우리 차 교수님 말씀에 전 동의하는 게 일단 저는 당내 우리는 새누리당 안쪽만 지금 보는데요. 국회의원 배지가 아닌 밖의 보수 세력들은 지금 화가 많이 나 있습니다. 이 세력들이 만약에 흥분한다면 제가 볼 때는 내년 대통령 선거 캠페인이 시작될 쯤 해가지고 아마 탈당이 이어질 수도 있고 제가 볼 때는 지금 친박들이 계속해서 지도부를 갖다 고수한다고 하면 아예 껍데기는 남기고 전부 다 이제 나와버릴 수도 있다.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새로운 보수 세력을 갖다가 만들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한 저는 국회 내에서의 폭력을 저는 싫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4년에는 저렇게 극렬하게 눈물도 흘리고 고함도 질렀던 열린우리당 의원이 있었던 이유는 네. 그때 그 사람의 뒤에는 국민이 있다는 자신감이 있었는데 오늘 저는 오히려 최경환 의원이나 이런 분의 뜻은 동의하지 않지만 당당히 자기 뜻을 밝힌 분이 지금 몇 분이나 됩니까? 친박 핵심 중에서. 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친박 핵심들이 그만큼 국민 앞에서 사지 못하게 숨은 거 아닙니까? 저는 그래서 정치 세력으로서의 자신감은 2004년에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47명이었다면 그 반의 반도 못한 것 같습니다. 친박 세력들이. 탄핵은 뭐 가결로서 네. 국회의 임무는 끝났지만요. 향후의 야당 자체는 결국은 즉각 하야로 갈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그리고 즉각 하야의 주장의 의미는 두 가지 있다고 봐요. 일단 특히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즉각 하야를 하는 경우에 조기 대선을 실시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네. 대선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할 수 있다는 그런 계산이 작용할 수 있고요. 또 즉각 하야를 계속적으로 주장하고 국민도 뜻에 따라서 또 계속 촛불 집회가 이루어지고 한다면 결국 헌법재판소에 압력을 가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이슈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를 하여금 심리기한을 굉장히 짧게 하고 결과적으로 또 탄핵 자체를 인용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압박카드로서 네. 계속적으로 즉각 하야를 주장할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야당 자체 입장에서는. 문재인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박 대통령의 형사처벌까지도 계속 압박을 했었어요. 근데 이미 그거는 특검이 야당이 또 추천했던 특검의 몫이 아닌가요? 그러니까 대통령은 이제 사인으로서 특별검사의 수사에 의한 사법적 판단을 받게 될 겁니다. 그리고 대통령 직무에 대한 상황으로서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받게 되는 그런 두 가지 측면에 놓여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법과 원칙에 따른 절차상의 그 상황들을 지켜보면 되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제 네. 문재인 전 대표의 입장을 보게 되면은 지금 이 문재인 전 대표 이러한 강경 발언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주요 변수가 있거든요. 사실 이와 같이 10월 말부터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이 일어나게 됐을 때 초창기 문재인 전 대표의 반응을 보게 되면 굉장히 신중했습니다. 네. 질서 있는 퇴진을 주장하기도 했고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이끌어갈 수 있는 차기 지도자로서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상당히 신중하게 한 발 한 발 내딛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재명 성남시장이라고 하는 유력 경쟁자가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네. 굉장히 광장의 목소리를 받아드는 강경한 발언들을 쏟아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 과정 속에서 특히나 진보 진영의 지지자들 입장에서 문재인 전 대표를 향한 비난의 목소리가 쏟아졌고 그 과정에서 이재명 성남시장의 지지율이 급등하기 시작하는 과정 속에서 문재인 전 대표의 발언이 마찬가지로 더욱더 강경해지는 거죠. 지금 이 탄핵 절차가 가결이 돼서 대통령이 직무가 정지되는 과정을 이제 곧 거치게 되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대통령을 당장 대통령직을 끌어내고 그리고 나서 60일 뒤에 선거를 치르자라고 하는 발언들은 저는 그와 같은 상황들을 이끌어갈 것이면 뭐하러 탄핵을 했는가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과정 속에서 차기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시는 차기 야권의 지도자들 입장이라면은 특정 진영의 목소리를 받아들여서 정치적 메시지를 내놓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메시지들을 통해서 결국 오늘 역사적인 순간에 탄핵이 본회의장에서 굉장히 안정적이고 질서 있게 가결되는 상황에 이르게 된 거고 앞으로 대한민국은 한층 더 성숙해져서 더욱더 나은 민주주의 발전 과정 속에 앞으로의 대통령 선거를 빠르고
그리고 정말 정당한 과정을 통해서 치르게 될 것이지만 그 과정에서 국민적 혼란을 야기시키는 행동들은 두 번 다시 있어서는 안 될 거라고 보여지고요. 따라서 본인의 정치적인 이득을 얻기 위한 행동과 발언도 중요하지만 정말 국민 전체를 대변하기 위한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지도자라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한 번 더 고민하고 고심하고 발언할 필요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저는요, 문재인 대표가 이제 좀 시험대에 섰다 이런 좀 느낌이 드는데요. 저는 이제 오늘 국회 그 탄핵 그 가결된 게 이제 헌법재판소로 가면 제 예상으로는 내년 4월 이전에 이게 최종 그 국회 그 탄핵 그 가결을 인용하는 그래서 대통령이 파면되는 그런 저 과정을 거치지 않을까 보여지는데요. 문재인 전 대표의 경우에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이재명 성남시장이 무서운 속도로 치고 올라오니까 처음에는 뭐 굉장히 신중하고 또 박근혜 대통령의 명예로운 퇴진 또 퇴진 이후에도 명예롭게 지낼 수 있도록 뭐 보장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가 지금은 이제 사법 처리 그러니까 오락가락 갈짓자 행보를 하는데요. 그 이재명 시장에 대한 어떤 견제 심리도 있겠지만요. 또 한편으로는요. 이 탄핵은 됐지만 즉각 퇴진하고 조기 대선 치르는 이게요. 이 지금 이제 탄핵 이후에 떠오를 수밖에 없는 이 개헌론이 있지 않습니까? 즉 문재인 전 대표가 방금 뭐라고 그랬어요? 오늘 탄핵 통과는 국가 대개조의 시작이다 그랬잖아요. 근데 국가 대개조 그리고 또 한때는 문재인 대표가요. 한 3주 전인가요? 이거는 뭐 박근혜 대통령 퇴진이 문제가 아니라 시대를 교체해야 된다. 그래서 뭐 시대 교체라는 얘기를 했는데 또 이렇게 국가 대개조 시대 교체라는 엄청난 용어를 그 주장하시는 분이 개헌에는 유독 반대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조기 퇴진 탄핵 당했지만 박근혜 당신은 당장 내려오시오 하는 이런 걸로 갖고 가는 게 개헌 논의 자체도 피해갈 수 있는 무슨 뭐 또 방편이다. 이런 생각을 할지 모르겠지만 계속 이렇게 나가고 또 추미애 대표가 내각 총사퇴를 주장한다면은 이제는 오히려 야당이 그 대중적 어떤 평가와 심판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점 좀 명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황교안 총리 이제 잠시 뒤면 권한대행으로 올라서겠습니다만 외교와 국방 그리고 안보를 챙기고 있는 모습입니다. 대북 제재 차질 없이 이행해달라는데요. 자, 이정현 대표의 입장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정말 죄송하고 큰 잘못을 했습니다. 아주 크게 정말 용서를 구합니다. 제가 질의응답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것을 먼저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당대표 어떻게 할 것이냐. 저는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 사태 또 오늘 이 투표 결과에 대해서 전적으로 제 책임이고 또 제가 책임을 당연히 져야 합니다. 지겠습니다. 저는 일단 지금 당 대표직을 당장 내려놓는다고 하는 그러한 제 입장을 그동안에 해왔었던 제 발언 12월 21일 날 당대표직을 물러나겠다라고 했었던 그 상황에 대해서 그보다 훨씬 앞당겨질 수 있습니다. 있는데 우선은 당의 공백이 아주 최소한만이라도 공백을 메꿀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면 바로 그만두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국회에서 대통령, 집권 여당의 대통령의 탄핵이 이렇게 통과된 마당에 당대표인 저와 원내대표인 정진석 대표 둘은 전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 책임을 지고 당연히 저는 물러나야 된다 하는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아마 정진석 대표님께서는 그동안에 일관되게 사퇴를 말씀을 해 오셨기 때문에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알아서 잘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둘은 이번 사태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깨끗하게
이렇게 사퇴를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다만 둘 다 어쨌든 지금 조직, 당의 조직이 그 공백을 이렇게 갖지 않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 최소한의 그 장치만 마련해 놓고 저는 12월 21일 이전에도 물러날 용의가 있습니다. 정진석 대표와 둘이서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정현 대표의 입장을 들어보셨습니다. 당초 12월 21일 자신이 물러나겠다고 했지만 현재 상황에서 봤을 때는 당 공백을 메울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된다면 그 일정을 앞당길 수 있겠다라고 하는 기자회견을 가진 뒤 질의응답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당대표직에 대한 일정 단축만 암시한 뒤 지금 기자회견을 마친 상태입니다. 저게 무슨 뜻일까요, 의원님? 제가 볼 때는 이정현 대표로서는 본인이 신뢰할 수 있는 차기 비대위라든지 이런 거를 완성한 뒤에 떠나겠다는 건데요. 저는 그걸 떠나서 이정현 대표의 제게 온당치 않은 게 일단 국민들 앞에서 한 적의 말씀인데 죄송하고 잘못했다고 했습니다. 국민들이 볼 때 오늘 탄핵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은 잘했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잘못했다고 그랬고 죄송하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한 말 아닐까요? 그러니까 이정현 대표는 취임 일성이 국민만 보고 가겠다고 했는데 지금도 대통령만 보고 가고 있습니다. 저러니까 새누리당이 자꾸만 국민들로부터 멀어지는 거고요. 또 하나는 정진석 원내대표 물고 늘어졌는데 사실 정진석 원내대표는 예산안 타결되면 자기 물러난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네. 이미 물러났어야 될 뿐이기 때문에 저런 식으로 하니까 비굴해 보이고 때로는 찝어서 같이 내려간다 하시니까요? 그러니까 굳이 안 해도 정진석 원내대표 제가 알기는 이미 이제 떠나려고 했는데 저렇게까지 얘기하는 거 보면요. 물귀신 작전도 아니고 정말 안쓰럽습니다. 사실 새누리당 같은 경우는 2011년도에 안상수 당시 그 당대표가 재보궐선거 졌을 때 바로 사퇴했습니다. 그리고 2011 그 뒤에 구성됐던 홍준표 당대표도 이 기도서 사건 때 바로 즉각 물러났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최소한의 공백을 메꾸기 위한 조치라는 것 자체가 그럼 그때보다 상황이 덜 엄중한가 이런 착각을 일으킬 정도로 조금 이정현 대표의 인식 자체가 조금은 좀 헐거운 것이 아닌가 생각인데요.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현재 탄핵 전에 지금 친박과 비박의 중진 6인 회동이라는 게 있었지 않습니까? 네. 거기서 4명의 김용호, 정의아 전 국회의장을 비롯한 4명의 비대위원장을 추천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 합의가 되지 않은 부분이 있거든요. 아마 지금 이제 그 4분을 중에서 한 분을 할 것인지 아니면 지금 현재 이 상황을 진짜 정치력으로 돌파할 수 있는 이 지금 소위 말하는 실세 비대위원장인 김무성 전 대표나 유승민 의원을 모실 것인지 아마 이런 부분에 대한 합의가 좀 필요하다는 그런 의미로 들립니다. 네. 최소한의 장치, 당의 공백을 메꿀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는 이제 차기 비대위원장이 누가 되는가도 중요하지만 그 비대위원장과의 어떤 신사 협약이 필요한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 거 아니요? 지금 이제 새누리 비주류 내에서는요. 탄핵이 성사된 이후에 당권을 친박으로부터 갖고 와서 당을 완전히 재창당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거쳐야 될 과정이 대통령을 이렇게 망가뜨린 핵심 친박 몇 명에 대해서만큼은 확실하게 응징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뭐 우리 김영란법에도 350을 얘기했지만 지금 여기에도 350이 나타납니다. 3명을 숙청할 때는 아무개로 하고 5명을 할 때는 또 누가 2명이 추가가 되고 10명이면 명단이 어떻게 되고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아까 이 친박들이요 이렇게 쉽게 당권 안 내놓을 거라고 얘기한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인데요. 이정현 대표가 저렇게 구차해 보이지만 저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게 본인의 어떤 정치 생명 이게 좀 보장이 되는 어떤 그 마지막 수단을 찾기 위해서 당권을 그렇게 쉽게 안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 명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분들은 그러니까 포장은 이렇게 할 겁니다. 이제 탄핵도 다 종료되고 그랬으니까 우리 당의 화합을 위해서 뭔가 뭐 할 수 있는 그러면서 뭐 새누리당이 환골탈퇴할 수 있는 뭐 이런 뭐 미사여구를 하겠지만 그거는 본인들을 당에서 쫓아내지 말라. 뭐 이런 식의 뭐를 받아야 된다. 그런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정현 대표는 탄핵안 통과에 대해서 국민께 송구하고 겸허히 받아들인다 했지만 아직까지 친박 의원들은 이 같은 비극이 초래된 데 대한 진솔한 반성보다는 당권에 대한 미련을 갖고 있다는 말씀으로 지금 요약해서 들립니다. 이 시각 5시 1분을 지나고 있는 이 시각 현재 청와대에서는
아마 박근혜 대통령이 국무위원과 함께 간담회를 시작하고 있는 시점으로 보입니다. 저희가 국무위원 간담회 소식은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면서요. 현재 청와대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요.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앞으로 탄핵소추 의결서가요. 청와대에 전달된다면 오후 7시로 예상이 됩니다. 그럼 2시간 뒤에는 박 대통령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모든 대통령의 권한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국군 통수권 조약 체결 비준것까지 포함해서 말이죠. 취재기자 저희가 연결해서 청와대 소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은미 기자. 네, 청와대입니다. 조금 전 5시부터 이곳 청와대 위민관 영상 국무회의실에서 대통령이 국무위원들을 소집해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간담회에서 박 대통령이 모두 발언 형식을 통해 대국민 메시지를 전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지금 현장에 풀단이 꾸려져서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데 그 영상은 아마 각사로 송출되는 즉시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시간은 좀 걸릴 것 같고요. 오늘 정연국 대변인이 탄핵안이 가결된 직후에 기자실을 찾아서 국무위원 간담회가 열린다는 소식을 전했고요. 박 대통령은 이 탄핵안이 가결되는 상황에 대해서 관저에서 TV로 확인을 한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탄핵안이 가결된 가결된 걸 확인한 직후에 국무위원들을 소집한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탄핵안이 가결된 직후에 한광옥 비서실장 주재로 수석 비서관 회의가 바로 열렸다고 합니다. 거기서 아마 국무위원 소집이라든지 대통령이 모두 발언 형식으로 메시지를 전하는 게 좋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온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바로 5시부터 간담회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보통은 국무회의라고 부르는데 간담회라는 이름을 붙인 이유에 대해서는 지금 상황에서 국무회의라는 이름을, 공식적인 회의라는 이름을 붙여서 국무위원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게 적절치 않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청와대의 분위기를 좀 전해드리면요. 겉으로는 담담하다는 반응이지만 내부적으로는 엄청난 충격에 휩싸여 있습니다. 지금 박 대통령이 헌정사상 최초의 탄핵 대통령 신분으로 청와대를 쫓기듯이 떠날 가능성이 현실로 다가왔거든요. 불안한 기색이 굉장히 역력하고요. 대한민국 역사에서 5명의 대통령으로 남을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휘감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청와대에서는 가결을 어느 정도 예상은 했지만 이 정도의 표 차이로 가결될 거라는 건 사실 상상하지 못했다라는 반응이 지배적입니다. 그리고 혹시나 부결될 수도 있다, 아슬아슬하게 그런 기대감도 있었는데요. 이내 실망감으로 변했고요. 이제부터는 헌법재판소 심판에 주력을 할 계획인데 법리적으로만 보면 탄핵소추가 기각될 가능성도 있다면서 희망을 버리진 않는 분위기입니다. 그러면서 특검 수사에도 대비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7시쯤에 청와대 총무비서관실로 탄핵소추 의결서가 전달이 될 예정인데요. 총무비서관이 7시에 탄핵소추 의결서를 전달받는 즉시 대통령의 권한은 정지되게 됩니다. 행정부 수반, 국가 원수로서의 모든 업무 권한이 정지되고요. 다만 관저에서 생활하는 것과 경호를 받고 의전을 받고 그리고 관용차를 이용하는 그런 예우는 변동되지 않습니다. 월급도 업무 추진비 성격의 급여를 제외하고는 모두 지금처럼 그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최은미 기자 하나 더 여쭙고 싶은데요. 지금 오늘 국회에서 진행됐던 표결 과정을 대통령이 지켜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와대에서는 이에 대해서 따로 언급이 있었는지요? 네, 대통령은 관저에서 TV로 본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사실 그 옆에 누가 있었지 않기 때문에 정확하게 청와대 참모들도 대통령이 어떤 상황에서 어떤 방식으로 가결 상황을 지켜봤는지 정확하게 확인은 안 되는데요. 일단 관저에 있었기 때문에 관저에서 TV로 시청했을 것이다 라고 다 추정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마 결과를 보고 굉장히 상심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침묵 속에 담담한 표정이지만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청와대 표정까지 저희가 들어봤습니다. 최은미 기자였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자, 지금 이제 대통령이 국무위원과의 간담회를 하게 됩니다. 대통령으로서의 이제 직무를 내려놓게 되기 때문에 국무회의라는 말보다는 이제 국무위원 간담회로 가름하고 싶다는 청와대의 입장을 저희가 전달해 드렸는데요. 이제는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라고 하는 것은 의전 정도, 그리고 대통령에 대한 경호 정도이지만
대통령에 대해서는 이제 공식적인 모든 회의가 중단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 모든 권한은 이제 황교안 국무총리가 권한 대행을 맡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 대통령은 하실 수 있는 게 뭐가 있나요? 사실상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죠. 말 그대로 청와대에 앉아 계실 수 있는 역할만 할 수 있는 거고, 뭐 월급은 월급대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제 여기서 중요한 부분들은 과연 청와대에 있는 대통령, 실장을 비롯한 참모진들의 역할은 과연 박근혜 대통령이 아무런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옆에서 이를 보좌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그러한 역할들을 가지고 황교안 총리에 대한 황교안 권한대행을 옆에서 보필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의 여지가 분분한 상황입니다. 우리는 지금 한 번도 역사에 가보지 않은 길을 가는 거거든요. 네. 노무현 대통령 탄핵 당시에는 헌재의 이 최종적인 심판 과정 속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결국은 헌재에서 인용되지 않을 거라는 확신들을 다들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고건 총리, 고건 권한대행 같은 경우도 특별히 더 나아가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역할들이 굉장히 제한적이었거든요. 최소한의 일만 하셨죠. 그리고 지금 황교안 총리 같은 경우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헌재에서 최종적인 심판에서 이제 이 모든 것들이 인용되고 나면 박근혜 대통령이 없는 상황 속에서 2개월 동안 차기 대통령 선거를 총괄적으로 주재해야 되는 그런 역할에 또 직면하게 되는 거거든요. 따라서 진짜 역사에 가보지 않은 길 속에서 황교안 총리, 황교안 권한대행의 역할이 너무나 중요한데 너무 앞서가지도 않고 또 너무 뒤쳐가지도 않으면서 대한민국이라는 거대한 이 공동체를 안정적으로 한 발 한 발 이끌어가야 되는 숙명의 과정에 놓여있기 때문에 아마 절대로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일 거고 100만 공무원이 이를 뒷받침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는 여야 정치권의 같이 공동의 노력과 공동 웅면체라는 책임이 함께 뒤따를 때만이 이러한 부분들이 안정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입니다. 대통령으로서 남을 수 있는 시간이 지금 2시간 정도밖에 없습니다. 이제 2시간 뒤에는 박 대통령의 과거로 되는데요. 황교안 총리가 지금 외교, 안보, 국방으로 상당히 긴박하게 챙기고 있는 모습입니다. 잠시 뒤 8시에는 대국민 간담회를 할 것으로 예정돼 있는데요. 네, 저거는 반드시 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난 노무현 전 대통령 때도 그랬습니다. 고건 전 총리가 굉장히 안정적으로 수행했고요. 아까 이제 대통령의 권한 이야기했는데 이제 더 이상 대통령은 뭐 에어포스 1 타지 않을 겁니다. 외부 활동 못 하고요. 노무현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자들하고 산책했다 나는. 그리고 어쨌든 관저나 이런 데는 있지만 이 일하는 곳은 못 갑니다. 그리고 어쨌든 황교안 총리가 해야 되는데 저는 지금 황교안 총리를 주목하는 게 지금 야당이 황교안 총리에 대해서 자꾸만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이유는 황교안이라는 개인 캐릭터에도 저는 굉장히 기인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분이 어쨌든 통진당 해산을 주도하신 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진보 진영에서는 어쨌든 굉장히 싫어하는 캐릭터인데다가 만약에 저분이 고건 총리처럼 하지 않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일을 하기 시작하면요. 저분도 법적으로는 다음 대통령 후보로 출마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기에 대해서 지금 제가 볼 때는 진보 진영에서 굉장히 발끈하고 있는데 지금 그런데 내각 총사퇴를 요구해가지고 총사퇴한다고 한들 야당이 지금까지 한 게 뭡니까? 총리 하나 협의해가지고 못 내놓은 분들 아닙니까? 그러면 제가 볼 때는 대한민국은 무정부 상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황교안 총리는 아마도 오히려 더 공격적으로 나올 확률이 있는데 그건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총리 권한대행이라는 게 원래 무정부 상태에 막기 위한 불가피한 헌법 장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야당 측에서는 벌써 국민 추천 총리 결국 황 총리를 인정할 수 없다, 탄핵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있는데 이게 법적 근거가 있나요? 현행 법에서는 그건 제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약간 이제 탄핵 가결이 됐는데 약간 아쉬운 점이 있어요. 왜 아쉬운 점이 있냐면 탄핵 가결을 전제로 했다고 한다면 이미 거국 중립내각이랄지 그 어떤 대통령의 권한이 정지되고 대선까지 치르는 과정까지 생각을 해서 적어도 거국 중립내각의 안에 대해서 야당이 이걸 준비를 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데 좀 약간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요. 여야 추천 총리를 뽑아달라고 했지만 그것도 역시 하지 않았죠. 미리 그걸 준비했다면 탄핵이 가결됐더라도 국정을 운영하는 데서는 큰 문제가 없었을 텐데 지금 그러면서 사실 황교안 국무총리에 대해서 지금 야당에서 반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권한대행이라는 의미가요. 실질적으로 대통령의 모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렇지만 대통령은 국민에 의해서 뽑힌 대통령인데 국무총리는 대통령이 임명한 국무총리에 불과하다면 임명직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을 다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은 그냥 법 논리적이나 이치에 맞지 않는 거죠. 그래서 어느 범위 내에서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을 할 것인가 이제 그런 문제가 좀 있고요. 지금 헌재로 탄핵 소추가 넘어가면 결국 헌재에서 180일, 6개월 있을 수 있고요. 또 조기 대선까지 하면 최장 8개월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8개월 동안에 국무총리가 예를 들어서 헌법재판소에서 결혼이 생기는 경우 재판관의 임기는 6년이거든요. 그러면 8개월의 임기의 국무총리가 과연 헌법재판관 6년의 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느냐. 이제 그런 부분뿐만 아니라 법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지금 문제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는 거죠. 무엇보다도 인사권 얘기하셨지만 국민들에게는 가장 지금
부메랑으로 그리고 블랙홀로 모든 경제가 빨려들듯이 주저앉았기 때문에 경제부총리까지 포함해서 과연 이런 인사권을 황교안 총리가 적극적으로 행사하면서 국정수습의 주도권을 가져갈까라고 하는 부분은 많이 물으실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새로운 결혼이 발생하는 여러 가지 정무직 인사 같은 경우는 하실지 모르겠지만 현재의 내각을 교체하는 부분까지는 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네. 앞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황교안 총리가 선출된 권력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을 받았기 때문에 상당히 민주적 정통성이 아무래도 선출직보다는 떨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아마 말 그대로 관리형으로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헌법 규정에 의하면 황교안 총리에 대해서도 야당이 충분히 탄핵은 할 수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그러니까 뭐 헌법 위반이라든지 법률 위반 사유를 들어서 지금 국회에서 탄핵을 만약에 추진을 한다고 한다면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은 제적의원 과반수만 표결만 가능하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야당이 쉽게 그 카드를 저는 꺼낼 수 없다고 봅니다. 지금 황교안 총리마저 이런 식으로 낙마했을 경우에는 거기에 따른 국정 혼란이 상당히 만만치 않을 거기 때문에 함부로 야당도 그 부분에 대해서 칼을 빼지는 못할 거라고 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황교안 총리는 아마 역대 세 번째 지금 제가 기억하기로는 세 번째 대통령 권한대행이 됩니다. 제일 첫 번째 대통령 권한대행을 하셨던 분이 1960년 4.19 혁명 이후에 허정 내각 수반이 했지 않습니까? 네. 허정 내각 수반은 사실 한 60일 정도 개헌까지 마치고 순조롭게 권력을 이양해줬죠. 그런데 79년도에 대통령 권한대행이 됐던 박정희 대통령이 시의에 의회됐던 최규하 당시 국무총리는 권한대행을 하고 그 종래에는 통일주 국민회의가 뽑는 대통령까지 취임을 했습니다만 그러나 12.12 신군부의 구테타를 마치 못해서 우리나라 헌정을 역사적으로 지금 거꾸로 가는 그러한 걸 자초했던 분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네. 본다면 과연 황교안 총리가 그러면 지금 이제 허정 또는 지금 최규하 또 한 분이 또 한 분 더 계시죠. 고건 총리가 계십니다. 고건 총리는 말 그대로 상당히 정치적인 야욕은 일체 배제한 채 관리형 총리로만 했기 때문에 과연 이 세 명의 스타일을 어떻게 쫓아갈 것이냐. 아마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야당은 아마 고건 총리 정도의 역할을 아마 요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모르겠습니다. 본인이 정치적인 욕심을 낸다고 한다면 아마 탄핵이라는 부분도 야당도 그 카드는 아마 어떻게 보면 꺼낼 수 있는 하나의 무기는 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네. 결코 야당도 섣불리 그렇게 움직이지는 않을 겁니다. 유일호 부총리가 기재부 긴급간부 회의를 소집했다는 소식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국회, 정부가 중심을 잡고 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혼란을 수습했으면 좋겠는데요. 무엇보다 황교안 국무총리 지금 관련 내각이 갈지 아니면 적극적인 내각을 꾸리게 될지를 여쭤봤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 시각 현재도 국무위원 간담회를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국정을 당부할 것 같은데요. 대구 달성까지 이 외가에서는 안타깝고 가슴이 미어진다는 소식들이 들어오고 있네요.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하는 입장에서는 저도 오늘 이 방송을 오는 과정에서 너무 늦어갖고 택시를 타고 이동하고 있었는데 네. 택시 운전기사 분께서 지역이 이제 대구 지역 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범죄 혐의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분명히 인정을 하면서도 현재 이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보도되고 있는 무수히 많은 얘기들 중에 사적인 사생활에 대한 이야기들까지 나오면서 이런 부분들은 좀 너무하지 않냐라는 얘기들을 하시는 어르신들의 목소리도 그런 분들의 일부 여론도 있었던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대한민국이 법과 원칙에 의한 절차에 따라서 탄핵안이 가결됐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찬성하는 입장을 표명했고 국민의 준엄한 뜻에 따라 대통령은 이제 물러나는 수순을 밟게 되는 과정이지만 뭐 대통령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정희 전 대통령 때부터 시작되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애잔한 마음을 갖고 있는 어르신들이 또 없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부분들이기 때문에 네. 그런 국민들도 일부 있다라는 뭐 표현을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여론이 좀 호전되기 위해서는 네. 지금 이제 간담회에서 국무위원 간담회에서 어떻게 말씀하실지 향후 또 처신은 어떻게 하실지 이런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네. 대통령의 권한 행사가 정지된다, 직무 정지된다 하는 거는요. 대통령 직무와 관련된 어떤 행위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본인은 지금 커다란 네. 두 개의 숙제를 놔두고 있지 않습니까? 특검 수사에 응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에 응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본인은 억울하고 크게 죄 지은 게 없기 때문에 거기서 무고함을 입증하고 싶어 하는 게 당연한 박근혜 대통령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법무부 장관이 공석입니다. 그럼 신임 법무부 장관을 임명하는데 예를 들어서 좀 탄핵당해서 관저에 있대지만 뭔가 또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한다든가 내년 1월 31일 퇴임하는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후임에 또 뭐 일정한 영향력을 미치려고 한다든가 뭐 이런 식의 행위를 하면 오히려 국민 여론도 악화될 수가 있다. 그리고 이건 거꾸로 그 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야당도 황교안 그 내각에 대해서 더 그 무리하거나 초법적인 그리고 자기들 논리로 봐도 말도 안 되는 그냥 그 갈팡질팡하는 이런 식의 뭐로 이제 그 주장을 하게 되면 야당 또한 굉장히 비판에 그 직면할 수 있다는. 어떻게 박 대통령? 근데 특검 수사에는 성실히 임할까요? 걱정이 좀 되는 게 지금 국무회의가 아니라 이제 간담회를 하고 있는데 그럼 장관들과도 있지만 저게 국민들한테 아마 제가 볼 때는 대한민국 대통령 박근혜로서는 마지막 이미지로 아마 전달될 겁니다. 그렇다면 아까 우리 신지호 전원의 말씀처럼 저는 저 자리에서 또 한 번 더 기업으로부터 뭐 성의의 도움을 받았다 이런 이야기 하시면 안 되고요. 오늘은 정말 진정성 있는 저는 국민을 향한 사과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 모습을 좀 아름답게 했으면 좋겠는데 저는 좀 걱정이 되는 게 청와대 참모들 보십시오. 아까 우리 최현물 기자인가요? 리포트를 보면 아니 충격받았다는 거 아니고 이런 결과를 예상 못하고 그리고 홍문종 친박의 핵심으로 보이는 홍문종 의원이 오늘 뭐라고 했습니까? 고뇌하는 놈들 그리고 난 좀 이따 고뇌하는 분들이라고 고쳤지만 비박 중에 고뇌하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오늘 잘하면 부결된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한테 보고를 받는 박근혜 대통령이기 때문에 저는 좀 마지막 순간이라도 좀 박 대통령이 국민들한테 본인을 뽑아준 51.6%의 그 대한민국 국민들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잘한 일도 많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모습만큼은 좀 아름답게 말씀하시고 떠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 마지막 모습이라는 부분 말씀하셨는데 저는 참 아쉬움을 지금 지울 수 없는 것이 왜 지금 이 국무위원 간담회조차도 이렇게 또 시차를 두고 전달될까요? 저는 차라리 지금 이 모습을 진솔한 모습을 국민들에게 사과나 반성을 한다고 한다면 저는 진짜 리얼타임으로 실시간 중계로 국민들에게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저는 옳지 않나. 이런 태도 자체가 아직까지 박근혜 대통령께서 조금 이 탄핵이라는 의엄정은 국민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가 하는 그런 좀 아쉬운 마음이 드네요. 그런데 이제 탄핵 가결 이후에요. 황교안 국무총리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어쩔 수 없이 법진 야당이 인정하지 않더라도 권한대행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변호사님 하나 여쭤보고 싶어요. 박근혜 대통령이 황교안 총리를 임명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황교안 총리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혹시 어떤 식으로든 인사권이나 아니면 수사나 본인의 국정 장악력을 놓지 않으려 혹시 시도를 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시나요?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야당에서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황교안 국무총리의 역할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유가 뭐냐면 사실 황교안 국무총리가 지금 국정농단이 있을 때 국무총리를 했기 때문에 또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탄핵으로 인해서 직무정지가 됐다 하더라도 사실 내부적에 의해서는 황교안 총리가 모든 걸 의논하면서 내각이랄지 아니면 앞으로 국정수행에 대해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법적으로 만약 황교안 총리한테 그만두라고 했는데 그만두지 않는다고 하면 지금 권한대행은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국무총리가 되고 그다음에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 순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황교안 국무총리를 하여금 사퇴를 하기로 했는데 사퇴를 하지 않으면 또 국무총리를 가를 수 있는 방법은 또 탄핵밖에 없어요. 야당 입장에서. 그런데 또 국무총리를 탄핵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국무총리가 앞으로 어떻게 권한대행을 하느냐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또 이런 면도 생각할 수 있어요. 만약에 앞으로 국정을 운영하는 데서 야당의 협조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적어도 내각을 앞으로 새로 구성하면서 야당과 협조해서 내각을 짜는 그런 방향도 어차피 뭐 중립 내각이 돼야 하고요. 그다음에 임시 내각이지 않습니까? 조기 대선까지 탄핵 물론 뭐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에 대해서 인용이 돼야겠지만 조기 대선까지 그런 기간을 중립적인 입장에서 나라를 국정의 공백을 메꾸면서 할 수 있는 그런 내각을 구성하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말이죠. 국민께 소상히 밝힐 기회가 있을 것이라 얘기했던 게 지난 3차 대국민 담화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그런 소상히 밝힐 계기 없이 이제 역사의 다음 장으로 넘어가시게 됐거든요. 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3차 담화에서 소상히 밝힐 기회가 있을 거다 했을 때 그 밝히고자 했던 내용은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서 검찰의 공소장에 기재된 그런 모든 혐의 사실에 대해서 본인의 진실을 여러분들께 알릴 기회를 여러분들하고 충분히 이야기할 기회를 갖겠다. 그런 말씀이었는데 오늘 이렇게 직무정지가 돼버렸기 때문에 이제 대통령으로서 어떤 기자회견이나 기자간담회 하는 행위조차도 금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특검 조사에 성실히 응해서 거기서 밝히는 그 방법 이외에는 남은 게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참 이 중차대한 시국에 국민들이 실소를 금할 수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황 총리가 담화를 하시는데 질의 없이 그냥
6, 7분만 하신다네요. 이 질문 좀 받아주셨으면 좋겠는데 말이죠. 저는 그래서 걱정인 게 도대체 이제 우리 박근혜 정부의 이제 인사들은 국민 알기를 조금 이렇게 좀 우습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사실 청와대 출입자들이 죄를 지은 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보면 제일 지금 많이 비판받는 분들이 그분들입니다. 지금 왜냐? 왜 청와대 출입기자가 기자의 사명이 뭔데 대통령한테 물어보지도 못하느냐. 심지어는 지난번에도 뭐 최순실과 공모해서 과함 질렀지만 그게 끝입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황교안 총리도 저는 박근혜 대통령과 반대로 가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비선 실세? 없애야죠. 그리고 또 하나 아까 우리 여러분들이 좋은 지적 해주셨는데 저는 황교안 총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각을 새로 구성한다는 거는요. 안 된다고 봅니다. 네. 아무리 좋은 분을 구성해도요. 황교안 총리가 추천한 장관이라 그러면 야당하고 또 하나 혼란이 올 거기 때문에 최소한으로 방어하되 다만 제가 황 총리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안보 문제하고 경제 문제입니다. 특히 경제 문제만큼은 유일호 부총리하고 해가지고 확실하게 해야 되는데요. 자, 이제 최순실이나 차은택이는 절대 이제 예산 손 못 댑니다. 네. 그럼 이제 한번 제대로 한번 해보십시오. 저는 이 부분에서 잘하는 거 하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필요한 거는 공정한 대선 관리입니다. 그 정도면 저는 될 것 같습니다. 추미애 대표의 입장입니다. 한번 들어보실까요? 시작에 불과합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이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야권 공조를 바탕으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탄핵은 국정 정상화의 시작입니다. 제1야당으로서 책임 있는 태도와 야권 공조를 바탕으로 전국 수습과 국정 안정에 나설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지금은 무엇보다 외환 위기에 버금가는 경제 위기가 큰 걱정입니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은 경제 우선, 민생 우선 원칙을 이 자리에서 천명합니다. 당 차원의 경제위기 대응 체계를 구축할 것입니다. 경제 난국의 해법 마련을 위해서 정부 여당과 적극 협의해 나갈 것입니다. 중국의 사드에 대한 보복 조치, 그리고 유행하고 있는 급속히 번져나가는 조류 인플루엔자의 확산 문제 등 정부가 손 놓고 있는 민생 현안을 낱낱이 점검하겠습니다. 또한 정부의 종합대책 촉구를 위해 국회 임시회를 소집할 것입니다. 국정 공백을 신속히 보완하기 위해 국회 정부 정책협의체 구성을 제안합니다. 국회와 정부가 국정 안정과 민생 안정을 위해 공동 협력하는 국정 운영의 틀을 마련하겠습니다.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국회의 국정조사 특위 활동을 더욱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성역 없는 특검 수사 촉구를 통해 그 진상을 낱낱이 규명해 국민적 의혹 해소에도 앞장설 것입니다. 국정교과서 강행, 잘못된 위안부 협정, 이 같은 박근혜 정권의 대표적인 실정에 대해서도 즉각 중단을 요청하고 사회적 합의 절차와 국회 협의 과정을 요구할 것입니다. 탄핵에 이르기까지 숱한 어려움이 있었지만 오직 국민과 역사만을 믿고 당당하게 걸어온 길이었습니다. 민주당은 그동안 전국 수습을 위한 여러 해법들이 난무했지만 탄핵만이 국정 정상화의 유일한 해법이라고 일관된 입장을 견지해 왔습니다. 무도한 권력자를 이겨낸 우리 국민의 시민 명예 혁명
12구 촛불혁명의 에너지로 한국 사회의 구조적 적폐 청산과 부정부패, 정경유착, 권력 남용 등의 부조리를 없애고 새로운 나라의 기틀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640만 광장의 촛불을 만들어주신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언론인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기자회견. 네. 추미애 민주당 대표의 기자회견을 보셨습니다. 국정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제1야당으로서 책임 있는 자세로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는 입장이었습니다. 특히 앞으로는 야당과 함께 사드 배치를 포함한 국정 주요 과제에 대해서는 협의를 강화해 줄 것을 요청을 했는데요. 전반적으로 듣기에는 탄핵에 임할 때 하기 전보다 훨씬 더 분위기가 부드러워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수권 정당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것일까요? 제가 보니까 지금 상당히 겸허한 모드로 상당히 또 안정성을 좀 안정감을 주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교수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만 지금 화면에서 오른쪽으로 보이는 것은요. 헌법재판소로 역시 탄핵소추 의결서가 지금 송달이 되는 과정이어서요. 잠시 뒤에 의결서가 접수가 되면 도착한 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바로 그 순간과 함께 헌법재판소에선 헌법재판소 차원에서의 심판 과정을 진행을 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 계속해 주시죠. 그래서 겸허한 모드에서 상당히 안정감을 주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지금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제1야당으로서 그래서 그 수권 대안정당으로서 이미지를 각인시키는 데 상당히 지금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오늘 지금 추미애 당대표의 지금 입장 발표 중에서 그 바로 몇 시간 전에 이야기했던 그 두 가지가 빠졌습니다. 첫 번째는 박근혜 대통령의 적극적인 퇴진 이야기가 빠졌고요. 두 번째는 지금 한교안 총리 퇴진과 이 지금 내각 총사퇴 부분도 빠졌습니다. 이 부분을 본다고 한다면 아무래도 야당 입장에서는 지금 이제 이 한교안 대통령 근황 대행의 이 지금 실체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상당히 받아들이고 있는 거고요. 그렇지만 그 정부 정책 협의회 제안 등을 통해서 일종의 야당이 상당히 그 지금 국정에도 참여하는 그러한 하나의 제도적 장치를 만들므로써 아마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현재 위기에 빠진 이 국가를 이끌어가는 하나의 정치 리더의 정당이라는 부분은 아마 이 국면을 통해서 각인시키려고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요. 어쨌든 추미애 대표가 그전에 보여줬던 행보에 비해서는요. 오늘 상당히 저는 잘했다고 봅니다. 제1야당 대표가 이렇게 오늘은 사실상 승리냐 패배냐 이런 걸 따지는 건 우습지만 오늘은 민주당의 승리의 날 아닙니까? 이런 날은 저렇게 야당 지도자가 국민들한테 안정을 주고 메시지를 던져야 되는데 저런 표현은 굉장히 마음에 들고요. 또 하나는 추미애 대표는 이런 고민도 있을 겁니다. 당장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 보고 하야라고 하는 순간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면요. 말은 박근혜 대통령 하야를 외치지만 지금 야당의 대선 후보들도요. 초조합니다. 왜? 지금 하야하면 2달 선거합니까?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제가 볼 때 오늘 추미애 대표의 저 메시지는요. 국민들한테는 최소한 그동안 바래왔던 제1야당도 수권 가능성이 있구나 하는 걸 보여준 아주 준비된 메시지 같습니다. 일단 뭐 이전의 모습과 굉장히 다른 모습이죠. 이전에는 주로 비난하고 목소리 높이고 분노, 격앙 그랬었는데 오늘은 굉장히 자신감 있는 목소리로 굉장히 톤이 낮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지금 저 기자회견에서는 비난하는 그런 게 전혀 없었죠. 어떤 협의체 만들겠다고 했었고요. 또 야당이 표를 얻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인데 그중에 이제 여러 가지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 운영할 때 야당과 협의하지 못했던 뭐 국정교과서 문제랄지 사드 배치 또 일본 위안부 합의 이제 이런 민감한 부분에 대해서 약간 터치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러면 지금 오늘의 어떤 저런 모습 자체는 일단 탄핵 가기로 되면서 굉장히 자신감을 얻는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향후에 있어서는 바로 다른 당이 아니고 새누리당의 어떤 비박계도 아니고 국민의당도 아니고 바로 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이 이후에 주도권을 가져가겠다. 그러면서 국정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는데 향후에 이제 조기 대선이 실시될 것도 다 염두에 두면서 이때는 우리가 바로 집권할 수 있는 그런 당의 모습을 오늘부터 탄핵 가결 이후에부터는 저런 모습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저는 굉장히 애써 이렇게 해석하실 분들이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문재인 전 대표하고 추미애 대표하고의 말이 항상
비슷했거든요. 네. 톤과 매너가 말이죠. 오늘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사전 교감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많은 국민들이 봤을 때 가장 중요한 탄핵열차가 종착점에 도달했기 때문에 탄핵열차 종착점 이후의 행동에 대해서는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통해서 미래로 가는 새로운 열차를 갈아타라라는 국민의 준엄한 목소리들이 있는 겁니다. 그런 지점에서 봤을 때 추미애 대표의 메시지에는 굉장히 안정적인 측면이 있다라고 다들 말씀하신 부분에 공감하고요. 저는 여기서 이제 황교안 총리, 황교안 권한대행이 시험대에 오르는 과정을 분명히 거치게 될 거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추미애 대표의 발언 중에 가장 주의해서 봐야 될 게 바로 국회가 정부와 정책 협의체를 구성하겠다라는 겁니다. 말 그대로 교감과 소통이 제대로 됐을 경우에는 황교안 권한대행이 할 수 있는 정부의 안정적인 운영에 힘을 실어주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교감과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는 가차없이 여기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겠다라는 측면으로 볼 수 있는데 황교안 총리가 본인의 의사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기자 간담회를 거절했던 것처럼 지금까지 황교안 총리가 보여줬던 국민들에 대한 행동을 보게 됐을 때는 소통에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럼 이러한 부분에서 완충제의 역할을 해야 될 그러한 공간이 어딘고 하니 바로 정부의 여당으로 볼 수 있는 새누리당의 역할이거든요. 현재까지 이정현 대표를 중심으로 한 친박 지도부 체제에서 와 같은 행동을 보인다라면 이러한 국회 정부 정책 협의체는 말 그대로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바로 오늘 이 탄핵안이 가결된 이후에 새누리당은 과연 어떤 리더십으로 환골탈퇴함과 동시에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서 여당이 국회 정부 정책 협의체에서 역할을 수행할 것인가? 바로 이 부분에서의 새누리당의 리더십과 지도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새누리당이 이러한 부분들을 안정적으로 이끌어갈지도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추가로 한마디만 더 하면요. 추미애 대표가 굉장히 아픈 곳을 좀 찌른 게 있습니다. 뭐냐면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 새누리당을 탈당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직무가 정지되는 순간 황교안 총리가 오면요. 황교안 총리는 새누리당 사람이 아닙니다. 그게 무슨 의미냐면요. 자, 지금 추미애 대표가 국회와 정부 간에 협의체를 만들자는 것은 뭐냐면 그전에는 새누리당과 정부가 이렇게 서로 했다면 이제는 새누리당이 아니라 국회화하라. 그리고 국회의 다수당은 야당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뭐냐면 새누리당을 갖다 아예 빼버린 겁니다. 지금 사실상은. 우리가 협의하지만 제일 세력은 야당이다. 그러니까 저게요. 황교안 총리한테도 굉장히 아픈 메시지인데 아까 우리 변호사님 말씀처럼 저기에 비판 이런 게 없지만 저 말 속에는요. 진짜 새누리당에 대해서는 굉장히 아픈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봅니다. 네. 결국은 232만 촛불이 탄핵을 이끌게 되는 결과를 여러분들께서 지금 지켜보고 계십니다. 탄핵을 파고 넘었던 정치권이요. 이제 국민들 앞에 수권정당과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될 텐데 오늘 박근혜 대통령 탄핵 가결을 지켜봤던 시민들을 추 기자가 취재를 했다고요. 박근혜 대통령이 1차, 2차 대국민 밤화 발표할 때부터 제가 계속 그 서울역이나 밖에 나가서 지켜봤는데요. 어땠나요? 일단 분위기만 먼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그때 당시에는 그 언론사끼리 인터뷰하는 게 사실 전쟁이었습니다. 근데 바로 저 장면이 탄핵 가결을 지켜보는 시민들인가요? 오늘요? 그렇습니다. 지금 서울역에서 지켜보는 모습인데요. 서울역뿐 아니고 뭐 광주, 대구 큰 대형 TV 앞에 모였는데 분위기를 살짝 말씀을 드리면 그동안에는 조금 전쟁이었어요. 왜냐하면 인터뷰하기가 너무 어려웠었거든요. 근데 오늘은 이 탄핵이 가결됐다는 소식이 들리자 아주 편하게 카메라 앞에 서서 얼굴도 다 밝히시고 목소리도 변조하지 말아달라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간략하게 소개를 좀 해드리면 뭐 촛불의 힘이 국민의 염원이 달성이 된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준비가 돼 있으니까 좀 들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어떤 국정농단이라든가 또 대통령으로서의 어떤 국가의 어떤 수반으로서 그 기능을 잘 못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탄핵이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진행됐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었죠. 잘된 일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대통령이 되게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면서도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고 반성하는 기미가 없었는데 이제 새 대통령을 뽑아서 전국이 잘 운영됐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잘 됐다고 생각이 들었고요. 빠른 결정이 그렇게 내려져서 좋은 결정이 내려져서 잘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울역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보시는 장면은 부산역입니다. 전국적으로 국민들이 탄핵 가결 장면을 지켜봤던 것 같습니다. 추 기자 어떻습니까? 만났던 시민들까지 포함해서의 반응이 압도적이었는지요. 혹시 박근혜 대통령의 고향인 대구 달성 쪽
시민들의 입장도 혹시 전해드린 게 있습니까? 대구 달성에도 저희 그 취재진이 일찍부터 가서 대기를 했었습니다. 네. 오늘 분위기가 상당히 싸했다, 썰렁했다라는 그런 전원이 들어와 있는데요. 네. 그 대구 달성 같은 경우에는 그럼 이곳이 어딘가요? 지금 저곳이 네. 박근혜 대통령 옛날 선거 사무실 있는 그 건물입니다. 지금 그 전신주에 보면 뭐 박근혜 퇴진, 새누리당 해체하라라는 어떤 그 페인트 칠이 보이실 텐데요. 네. 오늘 사람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만큼 어떤 그 마음의 무거운 마음을 좀 대변한다고 해야 할까요? 네. 그래서 반응도 사실은 조금 많이 엇갈렸습니다. 젊은 층 위주로는 그 대다수의 시민들과 마찬가지로 탄핵은 돼야 된다. 너무 잘된 결정이다라고 얘기를 한 반면에 좀 나이가 들인 어르신들은 그래도 탄핵까지 가는 건 너무 하는 거 아니냐. 물론 잘못한 건 맞지만 조금 너무 과한 선택이었다라는 어떤 그런 이야기도 나왔고요. 네. 근데 제가 느낀 거는 사실은 국민들 요즘 굉장히 현명합니다. 어떤 얘기까지 하냐면요. 예전에 노무현 전 대통령 때 헌재에서 뒤집어졌었잖아요. 네. 그럴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까지 할 정도로 상당히 우리 국민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일 대규모 촛불 집회에는 어떤 뭐 즉각 퇴진과 함께 헌재가 빨리 이제 수용하라라는 어떤 그런 요구하는 목소리를 높일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네. 또 그 박사모나 보수단체 같은 경우에는 내일 또 오전에 광화문에서 한 30만 명이 모인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네. 그 탄핵을 규탄하는 대규모 집회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네, 잠시 후에는요. 박 대통령의 마지막 국무위원 간담회를 저희가 지켜보고 그 결과를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탄핵 결과와 관계없이 경제가 돌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5천만 국민 곳간을 끝까지 책임진다는 각오로 야당이 임해줬으면 좋겠는데요. 아까도 임종용 이제 후보자에 대해서는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는 말이 어떻게 들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논란과 혼란이 계속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로 들으실 분도 있지 모르겠어요. 일단 이제 추미애 대표가 아까 기자회견 중에요. 그런 얘기를 했어요. 국회와 정부 정책 협의체를 만들겠다. 네네. 이거 자체는 정부를 인정하겠다는 그런 취지를 보여요. 그러면 탄핵 전과 좀 약간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보고요. 또 황교안 국무총리에 대해서도 독주를 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은 독주를 하지 않아야 한다는 말은 일단 국무총리로서 인정하는 걸 전제로 얘기하고 있고 또 임종용 내정자에 대해서는 적합한지 더 논의해보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네. 하고 있어요. 그러면 결국 추미애 대표도 사실 현행 법상 어떻게 내각이랄지 국무총리를 경질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걸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앞으로 국정 공백을 어떻게 최소화하느냐는 것도 사실은 이게 더 혼란스럽게 할 때 야당이 또 책임 문제가 되돌릴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은 인정을 하면서 독주를 하지 못하게 하고 또 박근혜 대통령의 어떤 영향력을 감소시키려는 이제 그런 방향으로 더불어민주당이 가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방금 전에 청와대 국무위원 간담회에서의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 내용이 속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부덕과 불찰로 국가적 혼란을 초래한 데 대해서 진심으로 송구하다는 입장이고요. 그리고 국민의 목소리를 엄중하게 받아들이겠다. 공직자 여러분께도 어려움을 드려 안타까운 마음이라는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서 대응하겠다고 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잠시 뒤에 패널 여러분들께 또 여쭤보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국익과 국민의 삶이 방치되면 안 된다. 사회 혼란스러우면 힘든 것은 서민과 취약계층이므로 민생 안정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각별히 챙겨달라고 하는 박 대통령의 발언을 저희가 듣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요. 지금 정한 절차에 따라 대응하겠다는 건 뭘까요? 짧게 한 분만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제가 볼 때는 일단 우리가 희망하는 많은 말들을 하셨는데요. 저것도 우리가 풀텍스트로 한번 봐야 되는데 단서를 붙이지 말고 사과했다면 좋았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얘기하고 있는 부분 크게 두 가지겠죠. 일단 개인의 사적 신분으로서의 특검 수사에 대해서 차분하게 대응하겠다라는 부분들. 결국 3차 대국민 담화에서 나왔던 메시지처럼 정말 말 그대로 국민들께 본인이 갖고 있는 혐의에 대해서 차분하게 좀 얘기하고 그런 질의응답의 과정을 거쳤으면 좋겠지만 그런 과정을 이제 앞으로 가질 수가 없기 때문에 특별검사에 의한 수사 과정을 우리가 지켜볼 수밖에 없을 거고 최종적인 절차로서의 헌법재판소의 심판 과정을 차분하게 지켜보겠다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 또한 법과 절차에 따라서 박근혜 대통령이 이 과정을 지키겠다라는 뜻을 알겠습니다. 보입니다. 오늘 이 순간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황교안 총리도 어쨌든 전군의 지휘 경계령 발동과 함께 국정을 챙기면서 NSC도 소집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자, 이 상황에서는요. 오늘 신조 의원님 나와 계십니다만
여와 야, 네. 지금 어느 한 분도 반응이 나오고 있지 않아요. 국회의원들은 지금 어떤 입장일까요? 지금은 뭐 반응을 좀 자제하는 게 좋지 않겠나 싶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이제 예상보다도 조금 압도적인 그 표차로 탄핵이 가결이 됐는데, 그럼 이 순간부터 정치인들은 굉장히 시험대 위에 오르는 겁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은 일단 무대 위에서 내려왔습니다. 사실상 관저에 유폐된다 하는 식의 탄핵을 당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순간에 예를 들어서 문재인 전 대표가 나타났고 234표는 이게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니까 박근혜 대통령은 거기에 있지도 말고 당장 퇴진하라. 이 기존에 어저께까지 그 주장을 하지 않았습니까? 과연 지금 이 순간에 문재인 대표가 그걸 할 수 있겠는가? 아니면 또 추미애 민주당 대표가 황교안 당신까지 불신임 당한 거니까 당신도 내려와라. 이런 주장을 바로 어저께까지 했습니다. 이걸 또 할 수 있는가? 모든 정치인들이 지금 시험대 위에 오른 순간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일거수일투족이 신중해질 수밖에 없는 첫 번째 그 일성이 뭐로 되는가가 앞으로 그분들의 그 정치 행보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갈림길이 될 수 있는 순간이 왔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박 대통령은 관저에서 TV로 탄핵 표결 결과를 지켜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잠시 후 5시에 국무위원 간담회를 소집한 뒤에는요, 모두 발언으로 입장을 발표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지금 송달되는 과정이요. 탄핵 소추 의결서가 청와대로 가게 되면 총무비서관이나 청와대에서 전달받는 대로 대통령 직무가 정지가 되게 되는데요. 자, 국민들에게는 지금 운명의 시간 아니겠습니까, 변호사님? 그렇죠. 2004년도 노무현 대통령 탄핵 때요. 그때는 탄핵이 가결되려고 예상을 못했는지 국회에서 준비가 좀 안 돼 있었어요. 그래서 탄핵 소추안 정본을 만들어야 하는데 이게 준비가 안 되었고 만드는데 좀 시간이 걸렸었고요. 그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이 지방에 있었기 때문에 이걸 또 전달하는데 시간이 걸려서 결국 전달하는데 한 5시간 정도 그 당시에 걸렸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그때와 다르다고 보고요. 일단 탄핵의 가결이 어느 정도 예상됐기 때문에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의 어떤 정보를 만드는 데 시간이 별로 걸리지 않을 것으로 보고요.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에 있기 때문에 이걸 송달하는데도 아마 시간이 별로 걸리지 않기 때문에 아마 국무회의 하기 전에 송달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네. 12년 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때는 고건 총리가 63일간의 대행 체제에 들어갔었습니다. 자, 이제는 황교안 총리가 앞으로 대행 체제에 들어가게 될 텐데요. 어느 정도 직무를 수행을 하게 될까요? 어느 정도 해야 국민들이 이제는 조금 안심하고 또 국민들의 먹거리까지 위태롭게 됐던 이 사태를 극복할 수 있을까요?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국정이 거의 혼란 상태, 마비 상태에 빠진 게 10월 말부터 한 2달여가량이 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거의 국정 공백 상태에 있는 상황 속에서 인사에 대한 마비 상태라든지 그리고 경제 문제에 대해서 뭔가 마땅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오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해야 되는 야권 지도자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헌법과 절차에 따라서 대한민국 대통령의 탄핵 절차를 이르게 만들었다는 부분들은 이제 앞으로 법과 원칙, 절차에 따라서 헌재 판결을 기다리면 되는 거거든요. 헌재에서 최종적인 심판이 결정되는 순간 대한민국 60일 이내에 차기 대통령 후보자를 대통령을 선출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기 때문에 앞으로 있을 황교안 총리의 권한대행 체제가 짧게는 3개월에서 4개월에서 5개월이 될 수도 있겠지만 길게는 뭐 6개월에서 8개월까지가 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황교안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대한민국이 뭔가 새로운 일을 할 수는 없겠으나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할 수 있게 여야의 정치권에서 힘을 실어주고 그 과정 속에서 차기 지도자를 선출하는 안정적인 국정 정상화 절차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렀거든요. 앞서도 계속해서 말씀을 하셨던 거지만 지금 이 상황 속에서도 황교안 국무총리가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이기 때문에 황교안 총리 자체도 인정할 수 없다라고 야권에서 주장하는 순간 대한민국은 탄핵 절차를 통해서 이제 그동안 꼬였던 모든 실타래를 풀어내는 게 아니라 오히려 대한민국을 더 큰 국정 혼란에 빠뜨릴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겁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을 위한 조금이라의 애국심이라도 있는 정치인과 지도자라면 이 부분 속에서 앞으로의 대한민국을 위해서 무슨 일을 어떻게 해야 될지는 정답이 명확하게 보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황교안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대한민국이 안정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일에 모두가 협조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이 필요할 때라고 보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이 찬성 234표, 반대 56표, 그리고 기권 2명으로 오늘 정세균 국회의장이 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박 대통령 탄핵안 가결 이후에요. 긴급 의총을 개최를 하고 있고요. 청와대 측의 반응이 나왔습니다. 일단 탄핵소추 의결서에 총무비서관이 수령을 하는 대로 아마
청와대 측에서도 박 대통령의 입장과 함께 국민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 표 중에 말이죠. 반대 56표, 기권 2표, 이거를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저는요, 계산을 해봤더니 이렇습니다. 야권 표 중에, 야권과 무소속 표 중에 한 표도 이탈하지 않았다 했을 때, 그 탄핵안 가결 200표, 28명의 새누리당 의원들의 동참이 필요하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234표가 나왔기 때문에 28 더하기 34를 해보면요, 62명의 새누리당 의원들이 이 가결에 그 가에 투표를 했다 이렇게 보여주고요. 그렇다면은 그 비주류인 비상시국 회의에 현역 의원들이 40명 조금 넘었기 때문에 한 20명 정도의 친박 의원들이 이탈을 해서 가결에 투표를 했다 이렇게 보여주고요. 그다음에 반대 56표, 무효 7표, 기권 2표, 그다음에 아예 표결에 참석하지 않은 최경환 의원 1표, 이거 다 합치면 66표입니다. 그래서 그 새누리당 의원들의 총수가 128명 아닙니까? 그러니까 탄핵에 찬성한 62명, 반대, 무효, 기권 또는 불참한 사람 66명 하면 128명이 정확하게 나옵니다. 박 대통령이 잠시 뒤에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만 대통령으로서는 어쨌든 헌법재판소의 심판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는 마지막 모습을 국민들이 보시게 됩니다. 국무위원 간담회에서 탄핵 가결에 대한 입장을 발표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청와대는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아마 상당히 이 찹찹한 심경이지 않겠습니까?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나름대로 탄핵에 임할 때는 뭐 그렇게 상당히 낙관적인 분위기는 아니었지만 그러나 이만큼 큰 표차로 날 거라고는 아마 아무도 예상을 못했을 겁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과연 박근혜 대통령이 종전의 입장과 함께 담담하게 이런 여러 가지 그 헌재의 이 절차에 그냥 대응할 것이냐, 그러면서 나름대로 여러 법리적 다툼에 임할 것이냐, 아니면 이 차에 지금 드러난 여러 가지 지금 이제 국민들의 생각을 받들 것이냐, 상당히 지금 이제 그 깊은 고민은 순간적이지만 아주 깊은 고민에 빠져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근데요, 제가 보니까 저 234표라는 표가 굉장히 절묘합니다. 좀 62명에게 내줄 것인가? 저는 절대 그 가능성이 대단히 낮아 보인다. 계속 버티면서 갈 거고, 새누리당 내에서는 이제 당권 내놔라, 못 내놓는다, 네가 나가라, 왜 내가 나가냐, 네가 나가야지, 이 싸움이 당분간 벌어질 것 같습니다. 저는 좀 생각이 다른데요. 아마 지금 이제 이 숫자적으로는 친박과 반박의 그 숫자가 균형추를 맞췄다고 하지만, 그러나 대세는 이미 기울었다고 봅니다. 오늘 이 압도적인 지금 표차를 보인 부분은 결국 의원들이 지금 국민의 민심을 반영하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 이제 오늘 지금 참 그 탄핵에 찬성은 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지금 이제 이렇게 이 균형의 추가 기울어지는 상황에서 지금 이제 이 친박의 입장을 취했던 의원들, 아주 강성 친박을 빼고는 아무리 중도적인 입장에 계셨던 분들은 아마 대세를 쫓아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 이제 이 국민들이 지금 한 목소리로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퇴진을 이야기했고, 그것이 국회에서 이 탄핵까지 가결된 상황에서 과연 친박이라고 하는 분들이 지금 버틸 여러 가지 정치적 명분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거 아닙니까? 무엇보다도 이 자신들과 정치적 공동 운명체에 놓여 있던 박근혜 대통령이 정치적인 완전히 지금 생명이 거의 단절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 친박도 더 이상 버틸 힘도 명분도 상당히 사라진 것이 아니냐. 그렇다고 한다면 김무성 대표가 오늘 보여줬다는 탈당이라는 부분은 결국은 아마 리모델링 쪽으로 저는 아마 가닥을 잡아가지 않을까 생각입니다. 지금 이 시각 국회에서는 새누리당 의원총회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민주당과 국민의당, 야권에서는 일제히 국민의 승리, 민주주의 승리를 외치면서 잇따라 발언을 내놓는 거에 비하면은요, 새누리당 의원들의 발언은 아직까지 많이는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상황을 한번 짚어보도록 할까요? 국회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은미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일단 지금 전개되고 있는 상황부터 먼저 좀 전해주시죠. 네, 일단 가결된 탄핵 소추안의 거취, 지금 현재 어디에 있는지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결된 탄핵 소추안의 종착점은 청와대일 텐데 조금 전 가결된 만큼 아직 청와대까지는 도착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일단 순서로 보면 소추안이 통과되고 국회의장이 사인을 한 뒤 법제사법위원장한테 넘기고 법사위원장이 다시 이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하게 되는데요. 그 이와 동시에 법사위원장이 헌재에 정본을 제출하는 과정에서 국회는 청와대로 등본을 송부하게 됩니다.
현재 소추안은 국회의장의 결재를 거쳐서 법사위원장이 헌재로 이를 제출하러 이동하는 그 중에 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제 남은 과정은 헌재가 제출된 탄핵안을 받는 것, 그리고 국회가 청와대로 탄핵안 등본을 전달하러 가는 것만 남았습니다. 예상보다 탄핵안의 표결과 개표가 빨랐던 만큼 소추안이 청와대에 도착하는 시간도 예상보단 상당히 빨라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김은미 기자, 야당 쪽에서의 입장은 저희가 좀 많이 들을 수 있었습니다만 친박 의원들은 현재 어떤 입장인가요? 네, 일단 탄핵안이 통과되고 친박 의원들을 포함한 여야 의원들 모두 굳은 얼굴로 본회의장을 나왔습니다. 모두 담담하면서도 좀 착잡한 표정이었는데요. 일단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의 입장부터 말씀을 드린다면 이제 국정 혼란을 이쯤에서 일단락하고 대한민국의 내일을 향해서 여야가 다시 협치의 무대로 나와야 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1야당 대표인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안보와 민생에 문제가 없도록 조속히 임시국회를 열겠다고 밝혔는데요. 네, 그리고 이후에 이 3당은 여야 3당은 모두 각자 의원총회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 새누리당은 비공개로 진행됐던 의총을 마쳤는데요. 아마도 지도부의 거취 문제가 논의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친박 의원들의 경우는 이 지도부 거취 문제에 있어서 크게 소리를 내지 않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아직까지 전해지는 소식이 없는 만큼 이건 저희가 그 취재가 되는 대로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야당의 경우는 더불어민주당은 이제 대통령이 직무정지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 야당이 어떻게 방향을 가야 할지를 논의하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일단 추 대표가 조속히 임시국회를 열겠다고 밝힌 만큼 의총 의결을 통해서 아마도 임시회 개최를 당론으로 정하지 않을까 정도만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MBN 뉴스 김은미입니다. 네, 김은미 기자의 보도를 들으셨습니다. 아무래도 야당 측에서는 지금 긴장하면서도요, 오늘 의총 중에서 표정 관리하자, 절대 환하게 웃지 말자라는 지침을 내렸다고 전해지고 있는데 새누리당의 친박 의원들은 아직까지 뚜렷한 입장 표명은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아침까지만 해도요, 의총도 그랬고 친박 의원들도 어쨌든 비박 의원들을 향해서 대통령은 단돈 1원도 받지 않은 분이다라면서 마지막까지 우리 집회, 시위대 숫자, 언론 관련 뉴스가 헌법보다 위에 있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이정현 대표가 그런 말씀 하셨는데요. 네. 아까 제가 들은 거로는 새누리당 의총 분위기도 격렬하게 찬반 토론 하는 거 보였지만 양쪽으로 보면 7대3 정도로 찬성하는 쪽 부류가 더 셌다고 하거든요. 그렇다면 네. 이미 오전부터 예정됐고 그래서 친박 의원들이 투표하고 바로 본회의장을 빠져나가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친박들은 어느 정도 예상했는데 문제는 오늘 다시 지도부 진퇴 문제를 거론한 건 저는 온당치 않다고 봅니다. 다들 좀 이렇게 냉정하게 한번 되새겨볼 필요가 있는데 다만 아까 황영철 의원이 말씀하셨지만 새누리당은 지금 완전히 허물고 제로 베이스에서 새로 시작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요. 저는 다음 보수 정치 세력의 어떤 길을 제시해야 되는데 네. 지금 친박 세력들이 다시 우리 이제 못 물러난다 하고 조원진 의원님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러면요. 새누리당은 정말 국민들로부터 외면받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이 표결이 갖고 있는 함의를 좀 우리가 살펴봐야 될 분명한 필요가 있거든요. 비상식국회에 황영철 의원이 얘기했던 확실하게 가결이 가능한 표를 35표를 계산했습니다. 아까 야권이 전체 표를 모으고 새누리당 비상시국회의가 얘기했던 35표를 모으게 되면 총 207표가 되게 되거든요. 근데 이러한 207표보다 총 27표가 더 나왔다라는 부분들은 과연 네. 여기 대해서 친박도 비박도 아닌 중간에 있는 사람들 혹은 친박 성향이 있는 사람들 중에 왜 27표나 되는 사람들이 과연 탄핵안에 찬성을 하게 됐는가에 대한 여부거든요. 국민들의 준엄한 목소리를 받아들여서 탄핵안에 찬성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겠으나 이번 탄핵이 찬성하는 과정 속에서 200표가 간 넘는 근소한 차이로 표결이 이루어지게 되면은 결국은 친박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국민들의 이와 같은 목소리 속에서도 결국 자기들의 이득을 위해서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했구나. 마지막으로 고립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될 것이며 새누리당을 지지하고 있는 무수히 많은 사람들 속에서 분당은 역사의 불가피한 선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될 겁니다. 바로 이런 27표의 의원들의 선택은 당을 분당으로 가는 길보다는 정말 잘못을 다시 한번 인정하고 새누리당이 환골탈퇴하는 과정을 거쳐가면서 새로운 보수정당의 역사를 쓰자라고 하는 고민의 선택의 지점이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이러한 네. 결과에 따라서 결국 새누리당은 분당의 길보다는 정말 당을 다시 허물고 새롭게 재건하는 길에 역사적 순간으로 거듭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변호사님. 또 오늘 이제 탄핵의 가결 자체는 이제 시작이라고 봅니다. 끝이 아니고 시작이죠. 특히 야당 입장에서는 과연 이걸 하야하고 어떻게 연결시킬 것인지 또 앞으로 어떤 국무층의 권한 대행 문제랄지 이거 앞으로 또
어떤 대선까지 어떤 그런 기간 동안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부분에서 이제 야당이 굉장히 과제가 있다 보여지고요. 새누리당 같은 경우는 어제 밤에 방송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왜냐면요. 이게 리얼미터 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78.2%가 탄핵에 찬성했습니다. 이것을 300명 국회의원의 78.2%로 계산하면 딱 234표입니다. 이게 뭐냐면 국회의원들이 어쨌든 친박 비박 할 것 없이 국민의 뜻을 어느 정도 수용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신지호 전 의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제가 볼 때는 친박 의원 중에서 20명 내지 30명 사이에 어쨌든 간에 이렇게 찬성을 한 거거든요. 이게 왜 그렇게 했습니까? 국회의원들은 박근혜 대통령 버팀목은 이제 사라졌고 제가 볼 때는 아까 5시에 대통령께서 국무회의를 소집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이제 권한은 사실상 의미가 없고 아마 국회의원들은 새로운 세력을 만들어서 새로운 길을 아마 찾을 거라고 봅니다. 네, 의원님 말씀하시는 중간에요. 아마 비상시국회의 대변인 격이었던 황영철 의원이 지금 기자들에게 입장을 발표하기 직전인 것 같습니다. 헌집을 허물어야죠. 이 헌집을 빨리 허물을 수 있도록 머물렀던 사람들이 집을 비우고 그리고 새롭고 또 참신한 사람들이 이 새 집을 지을 수 있도록 그리고 국민께 그 집을 돌려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 그것이 제일 필요한 것 같습니다. 비주류 의원들 중심으로 해서 당이 나가거나 이런 일은 없고 앞으로 내부 총선 좀 진행될까요? 오늘의 표결 결과는 우리가 당내에서 새로운 오늘의 결과는 당내에서 새로운 변화, 새로운 쇄신을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그리고 그러한 의지를 보여준 결과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당내에서 더욱더 국민이 원하는 그런 당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황영철 의원, 결국은 헌집은 허물어야 한다면서 앞으로 청와대와 새누리당의 새로운 혁신을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오늘 국회에서 보면은요, 김무성 전 대표의 다시 메모 카메라가 등장이 했는데 여긴 탈당이라는 말까지 써져 있었어요. 많은 분들이 탄핵 표결 결과와 함께 그 메모에도 많은 귀추가 주목이 됐었습니다.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 이젠 어떤 식으로든 국민들에게 환골탈태하는 새로운 변화가 도모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 박 대통령이 잠시 후 30분 뒤에는 국무위원 간담회를 위해서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건 대통령께서 5시 국무회의에서 발표할 메시지는 이미 정해져 있다. 그러니까 국회의 탄핵 심판 그 결과를 탄핵 그 표결 결과를 엄중히 받아들인다. 뭐 이런 정도 표현이 들어갈 거고요. 향후 있을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 정도. 그 정도 이상의 메시지는 나오지 않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새누리당 상황으로 가면요. 아까도 제가 숫자를 짚게 해봤습니다만 66대 62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존에 친박계 이탈표가 상당수 확인이 되네요. 예, 그래서 기존에 이제 비상시국 회의 40 몇 명이 한 20명 정도가 붙은 건데요. 그래서 이제 좀 힘의 균형추가 겨우 맞춰진 정도가 되는데, 근데 친박도 우리에게는 아직 66명의 배지가 있다. 이런 계산이 가능한 거죠. 그렇게 속절없이 확 무너진 건 아니다. 그럼 66명이 탄핵에 반대하거나 무효 기권을 그 표를 던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럼 66명이 이게 여기서 당권을 그럼